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면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청년문화주간 2일차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노지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문화와 먹고 살 국리라는 주제로 취미가 직업이 되어버린 다양한 분들을 만나볼 예정인데요. 오늘 이 시간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제 강연이 있겠습니다. 대주제는 우리가 알고 싶은 덕업일치의 모든 것인데요. 취미가 직업이 되어버린 분들을 모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강연으로는 만나다, 가다, 보다 유라시아라는 강연명으로 진행해 주실 탐험가 김영국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탐험가 김현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탐험가로서 하고 있는 일은요, 한반도에서 대륙으로 연결되는 길에 대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 보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시베리아를 거쳐 암스테르담에 이르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라시아와 29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인연을 맺어오고 있고 또 1996년 그리고 2001년, 2014년, 2017년, 2019년 그리고 2023년 모두 6차례 대륙 횡단을 마쳤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일상에 있는 이동수단을 사용해서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남과 북이 분단된 환경에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안에서 일상이 이루어지죠. 이러한 일상이 서울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암스테르담까지 유라시아 대륙 14,000km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라시아 마실 가기이죠. 우리 아이들이 아빠 차를 타고 바이카로스에서 함께 낚시를 하고 오고, 우리의 청년들이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발트해에서 윈드서핑을 하고, 우리의 어른들이 자신의 차로 유라시아 대륙의 북극권에서 오로라를 보고 오는 일, 생각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계기와 지금까지 진행 과정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가 있으신지요? 예, 영화 1987이 있고요. 책에서 1987은 대학에 입학했던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는 60 민주화 운동으로 기록되어 있죠. 현장에서 민주화의 봄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저는 이렇게 뭔가를 하면 되는구나라는 자신감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 군에 입대했고요. 여전히 쫄병이었던 1989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침상 위에서 바닥을 열심히 닦고 있었는데 고참들이 보고 있던 TV에서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 이거다, 지구 끝까지 가보자, 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여행을 통해서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1990년 제대를 했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입니다. 탐험가의 첫 여행이 일본, 좀 그런가요? 1990년 당시에 제 주변에는 외국에 나가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고민은 밖으로 나갔다 어떻게 한국으로 돌아오지였죠.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 정도는 헤엄을 쳐서라도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패기는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여행을 통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배우고요. 1991년 인도로 향했습니다. 당시 인도는 저에게 집으로부터 가장 먼 곳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거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고요. 익숙함, 곧 학연, 지연, 혈연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인도 대륙의 서쪽에 위치한 봄베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는 뭄바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으로부터 동북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네팔과의 국경 도시 고락푸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소나울이라는 마을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국경의 풍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출입국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대나무 하나로 가로막혀 있을 뿐이었고요. 그리고 국경선은 하천이었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없었고요. 그리고 현지인들은 이 하천을 건널 수 있게 만들어진 다리 위를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군에 다녀왔던 저에게 국경이라는 것은 무장 군인과 삼엄한 경계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허락 없이 들어가게 되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총에 맞아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아주 살벌한 장소였죠. 결국 저도 현지인들처럼 비자를 만들지 않고 다리를 통해서 네팔로 입국했습니다. 이후로 국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시에 유럽 여행자들이 인도에 아주 많았는데요. 유럽 여행자들은 인도를 문명 세계가 잃어버린 어머니의 정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10대 시절부터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간다는 거였어요. 뭐 아시다시피 유럽도 이웃 나라를 오가는데 전혀 장애물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인도, 네팔 등지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취방이었죠. 그리고 엎드려서 다녔던 곳들을 점으로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연결했더니 선이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만의 이야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지도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인도로부터 한반도까지 연결되는 육로 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시베리아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죠. 시베리아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춥다죠. 그렇습니다. 동토의 땅 유영지입니다. 저에게서 시베리아는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입니다. 1991년 12월 26일에 냉전에 안축이었던 소련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소련의 몰락은 서방 세계와 같은 발걸음을 걸어왔던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장이자 자원의 보고로서 기회의 땅이 됨을 의미했습니다. 한편 1950년 6월 25일 한국에서 발생한 동난을 계기로 세계는 냉전이 본격화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로 인해서 소련이 해체되기까지 4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러시아는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땅이었고요. 그리고 시베리아는 미즈 세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기후 땅으로서 러시아, 그리고 미즈 세계로서의 시베리아. 뭔가 저를 강하게 끄는 게 있었죠. 이때는 생각하면 행동한다였습니다. 1995년 다시 배낭을 꾸리고 시베리아로 향했습니다. 극동에 있는 한 도시 하바롭스크였는데요. 이곳에서 여름 방학 3개월을 보내면서 정말 러시아라는 나라가 기후 땅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1996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다시 극동의 한 도시인 러시아 하바롭스크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모토바이크와 함께였습니다. 1890년 두 페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했던 러시아의 극작가 안톤 체호프의 이야기를 통해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모토바이크, 현대판 말이라고 부르죠. 저는 말 대신에 모토바이크를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하면서 제가 직접 이 러시아라는 나라에서 어떤 기회들을 확인해보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낯설고 끝이 없는 대륙의 길 위에서 저는 셀 수 없이 많은 장애물들과 만났습니다. 결국 대륙 횡단에는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다시는 이러한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길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여행을 통해서 또 시베리아 횡단을 통해서 1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저의 시선이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1997년 모스크바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의 심장이었죠. 이 수도에서 직접 제가 어떤 기회를 만들어보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요. 볼펜과 메모지를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도 유럽처럼 방사선 형태의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크레물과 붉은 광장이 있죠. 이 붉은 광장으로부터 10개의 대로가 출발합니다. 현재는 12개인데요. 하나하나의 길들을 따라가다 보면 소련 시절의 영향력 혹은 세계와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 걸으면서 사업 아이템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쌀을 수입해다가 일본 스시집에 파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스크바 거리 곳곳을 전부 다 익히게 되었고요. 또 차를 운전하게 되면서 10개의 대로를 따라서 시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로
모스크바와 상페테르부르크를 연결하는 M10 러시아, 그리고 M5 우랄, 그리고 M7 볼가 연방 도로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특히 M5 우랄 연방 도로를 따라 달리게 되면 우랄 산맥을 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996년 제가 모토바이크로 달렸던 시베리아와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중앙아시아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오가다가 실크로드와 만나게 되었죠. 실크로드, 아시아와 유럽의 문명을 연결하던 고대 교역로죠. 처음에는 엄청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실크로드는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1991년 소련의 해체와 함께 실크로드를 포함하고 있던 중앙아시아도 함께 무너진 거였죠. 가난은 환경 오염도 가속화시킵니다. 한편 2000년이 다가오면서 디지털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유목주의가 떠올랐습니다. 패러다임으로요. 저도 디지털 시대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선이 있고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어디 있든지 지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실크로드에 결합하게 되었고 N실크로드 대장정이라는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1999년 N실크로드 대장정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세계의 젊은이들을 모으고 이들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 문제, 빈곤, 질병 등의 지구촌 과제들을 이슈하겠다는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해인 2001년에는 이런저런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었고요. 사전 답사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001년 8월 30일 사전 답사를 마치고 돌아왔고요. 그리고 12일 뒤에는 9.11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3년 동안의 수고와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은 전쟁을 시작했고요. 저는 이로 인해서 길고 어두운 터널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2013년 12월 성탄절 이브 예배를 마치고 숙소로도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로 돌아왔죠. 그리고 바닥에 누워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엔실크로드 대장정과 함께 10년이 넘는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은 20년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사무실 비용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패했네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저에게 탐험가라는 명함을 만들어줬던 시베리아로 다시 세워달라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 유라시아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유라시아 대륙 횡단 계획안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2014년 한너 무비자 협정에 의해서 양국을 오가는데 비자가 필요 없게 되었고요. 또 2010년에는 1996년에 달렸던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1만 킬로미터 시베리아 횡단 도로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도로의 완공으로 아시아와 유럽이 하나의 길로 연결이 된 거죠. 우리는 재료를 가져다가 가공해서 수출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다양한 물류 루트를 찾는 것은 마치 생명줄을 잡는 것과도 같습니다. 2014년 저는 부산에서 출발해서 시베리아를 거쳐 암스테르담에 이르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육로로 돌아오는 중에 모토바이크를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다 싣고 오는 관련 과정들을 전부 자료화하기도 했습니다. 귀국해서는 전시회를 통해서 이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를 알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2017년에 다시 대륙 횡단에 나섰는데요. 이때 이름은 유라시아 마실가기입니다. 셀러리맨을 기준으로 14일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차를 타고 그냥 바이카로스, 지구의 배꼽 바이카로스까지 누구나 다녀올 수 있다라는 메시지였고 이에 관련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2019년 다시 유라시아 대륙 횡단에 도전했습니다. 이때의 목표는 업그레이드된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에 완성된 시베리아 횡단 도로는 포장도로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4년까지만 해도 현지에서는 러시아의 길을 사망도로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이 도로가 2019년에는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전 구간에 이르는 도로가 포장이 완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시베리아로 횡단한 도로 포장의 완공으로 인해서 물류 회사들이 활성화되었고요. 그다음에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차량 운전자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대륙의 끝없는 길을 따라서 도로와 관련된 인프라 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기회는 새로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가 만들어내는 변화들을 다시 자료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저에게는 5번째 유라시아 대륙 횡단이 되었는데요. 이 대륙 횡단 중에 뉴욕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이라는 곳으로부터 정회원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뉴욕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은 최초로 남극점을 밟았던 아문센과 그다음에 에베레스트에 올랐던 힐러리, 그리고 달 착륙에 성공했던 닐 암스트롱 등이 정회원으로 있었고요. 현재는 민간인으로 우주 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리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영화 아바타 등을 통해서 해저 탐사에 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제임스 캐머런 감독 등이 정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책 아시아나웨이 6호선을 출간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시베리아를 지나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를 자료화했다겠는데 이 이동 루트는 아시아나웨이 6호선과 많은 구간을 겹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유라시아 문화 교류라는 이름으로 국제 포럼과 청년 아카데미, 그리고 기획 전시를 내용으로 하는 국비 사업을 대표로서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6번째 유라시아 대륙 횡단에 도전했습니다. 이 계획안은 뉴욕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뉴욕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은 세계 최대 탐험 단체로서 국제 기구와 각국 정부 그리고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 이루어졌던 6번째 유라시아 대륙 횡단은 3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겨울 환경에서 시베리아 춥죠. 겨울 환경에서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도로를 자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저의 반복된 행위로 인해서 모든 환경에서 시베리아를 지나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가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유라시아 마실가기죠. 누구든지 일상에 있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토바이크가 아닌 자동차를 이동 수단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998cc 캐스퍼 경승용 차로 겨울 시베리아를 횡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 자연유산인 바이칼 호수 보존을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현재 유라시아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앞세우고 있는 서방 세계가 충돌 중에 있습니다. 저는 바이칼 호수에서의 환경 캠페인을 통해서 현재 지구촌의 우선순위는 전쟁이 아니라 기후 위기다라는 메시지를 만들어냈고요. 결과적으로 러시아 연방 정부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작년에 러시아의 탐험가이자 바이칼 자연보호구역을 총 책임지고 있는 바실리 수툴라 씨와 함께 바이칼 호수 보존을 위한 활동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게임과 증강현실 아바타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라시아 대륙 14,000km 길에 대해서 시각 자료화를 했고요. 그동안 30년 동안 구축했던 자료들을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24년 고국에서의 새로운 여정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요 누구든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거나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를 활용한 게임과 증강현실 아바타를 온라인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유라시아라는 단어를 특화시킨 여행자 복합 공간으로서 유라시아 콤플렉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디지털 기반의 세계화 시대라고 하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국경 너머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지구를 캔버스로 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시대입니다.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하죠. 1996년 모토바이크를 이동수단으로 시베리아를 횡단한 저의 행위는 최초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라시아에서 29년이라는 시간과 6번의 대륙 횡단은 이야기로서 디테일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기록과 이야기로서의 디테일이 저의 경쟁력이라고 말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끝없는 길 위에서 만들어진 저의 이야기들이 세계를 상대로 어떤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지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시베리아에 가면 타이가라고 불리는 침엽수림 지대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제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면서 배운 것은 현재 제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두 눈을 가지고 외눈박이의 삶이 아니라 두 눈을 가진 삶을 지향해 보는 거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메타버스에서 아바타가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도전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유라시아 마실가기입니다. 이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동수단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 즉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거대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의 중심에는 경차인 캐스퍼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작은 차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 끝까지 갔고 그 길 위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캐스퍼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 횡단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을 거쳐 강원도 동해안에서 배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바롭스크, 치타, 크라스노야르스크, 옴스크, 예카테린부르크, 모스크바까지 이르는 긴 여정을 시작했죠. 시베리아의 광활한 대지를 횡단하면서 느낀 자연의 경이로움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정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세 가지 중요한 성과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시베리아를 겨울철에 횡단하는 도로에 대한 자료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시베리아의 겨울은 매우 혹독한 환경입니다. 눈과 얼음으로 덮인 도로는 위험이 가득하고 차량 성능과 운전자의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여정에서 시베리아의 혹독한 겨울 환경을 직접 경험하며 그곳을 지나가는 도로와 물류 인프라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캐스퍼와 같은 경차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검증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시베리아를 지나가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도로가 겨울철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는 배와 열차뿐만 아니라 자동차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과는 환경 문제와의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베리아의 숲이 벌목과 화재로 인해 사라지는 현장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바이칼 호수에서 현지 러시아인들과 함께 생물 다양성 보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바이칼 호수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지구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정에서 저는 바이칼 호수의 오염원에 대해 연구하며 자연이 스스로 정화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작은 실천을 통해 지구를 보호하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과는 누구나 유라시아 대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세계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번 여정 동안 유라시아 대륙의 다양한 풍경과 이야기를 시각 자료로 기록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가상 세계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메타버스에서 가상 아바타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며 그곳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는 유라시아 콤플렉스라는 여행자 복합 공간을 통해 실제로 대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유라시아 대륙은 모험과 가능성의 땅입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경계를 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무궁무진한 곳이기도 합니다. 2010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이어지는 1만 킬로미터의 러시아 횡단도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도로를 중심으로 차량 여행자들을 위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 누구나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캐스퍼 같은 작은 차를 타고 대륙을 횡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더 이상 소수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젊은 여러분, 유라시아 대륙은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거대한 무대입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도전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는 그 여정이 바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고 꿈꾸며 도전하세요.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이 여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며 여러분이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알찬 강연 전해주셨습니다. 변화에 도전하는 이 자세를 이 강연을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Q&A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김현국 탐험가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6번 시베리아 횡단 하셨다 했는데 보통 한 번 횡단하는데 얼마 정도 기간, 비용 등이 좀 들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 중에 시베리아 이제 횡단 철도를 타고 여행한 친구들을 SNS에서 좀 가끔 보기도 했는데 그런 철도를 이용해 보신 경험도 있으신지, 아니면 차량을 캐스퍼 타고 이용하셨다고 했는데 모터사이클이랑 철도와 좀 다른 매력이 무엇이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한 50번 정도 타본 것 같고요. 그리고 횡단 열차와 자동차 차이는 저는 유연성이라고 봅니다. 뭐 플렉서빌리티라고 하나요? 뭐 영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 철도는 일단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안 타본 사람들은 꿈이라고 하죠. 하지만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게 되면 감옥에 갇혀 있는 거나 똑같아요. 철도는 정해진 길만 가니까요. 하지만 자동차를 타게 되면 유연성이 있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얼마든지. 그리고 뭐 여행 기간이나 이런 거, 이제 저는 코로나 이전이나 전쟁 전까지는 한 1년에 100명 정도 있었어요, 대륙 횡단자들이. 근데 이분들은 이제 대륙 횡단이 버킷리스트죠. 근데 저는 이제 불특정 다수가 유라시아 대륙을 누구든지 자기 차로 횡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만, 저는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누군가 달릴 수 있게 하려면 거기에 모든 걸 자료를 해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작년에 캐스퍼로는 차를 샀고요. 그 다음에 차 가격까지 포함해서 한 6천만 원 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자료를 부산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암스테르담까지 한 1만 4천 킬로가 되는데요. 거의 50km 단위로 모든 걸 다 자료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비용도 많이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개월수는 그렇고 비용도 그런데 뭐 저렴하게 다니는 2017년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나던 친구가 대학에 휴학하고 주유소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타고 횡단했던 시베리아를 제가 오토바이로 횡단했는데, 이제 30년 전에 125cc를 갖고 했는데 그 친구도 125cc 30년 뒤에 횡단한다고 왔더군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대학생은 뭐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한 대 125짜리 중고로 사고 그냥 거의 그냥 뭐 풍찬 노수 가면서 가겠다라고 해서 그 기름은 유라시아 대륙 횡단하면 러시아가 한 80% 정도요. 그렇게 러시아가 땅이 큽니다. 근데 러시아는 한 800원밖에 안 해요. 주비가. 비용이 거의 현지인처럼 뭐 러시아도 대형 마트들이 있으니까 가서 해먹고 그러면 거의 돈 안 들이고 여행하는 친구를 보기도 했고요.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무서워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서울에서 1000km도 안 되는 위치에 연해주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라디보스톡이나. 블라디보스톡 하면 뭐 우리하고 가까운 쪽에 유럽 건물들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너무 식상한 얘기 같고, 탐험가니까 블라디보스톡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 여기에서 서울에서 한 600km나 되나요? 연해주가 시작되는데 정확한 명칭은 연해주가 아니라 연해지방이라고 불러요. 러시아에서는 프리모르스키 크라이 해가지고 이곳에는 호랑이가 있어요. 아무르 호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계 최대 크기의 호랑이 서식지가 있고요. 호랑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표범도 있고, 뭐 곰은 말할 필요도 없고, 야생이 바로 우리한테 500km, 600km 북한 구간만 바로 넘어가면 그냥 야생이 호랑이, 표범, 곰들이 살아 숨쉬는 동물원이, 살아있는 동물원이 있습니다. 네, 이건 무서움의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한테 없는 거니까 재밌을 수 있는 경험이기도 하겠죠. 또 러시아는 180개 이상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에서 정말로 이 인종 전시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베리아 쪽에 있는 원주민들 그들의 문화도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고, 무엇보다도 러시아는 이제 400km는 거리도 아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잖아요. 전부인데 러시아는 400km는 거리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죠. 그래서 그 땅의 크기를 보면 이제 저는 좀 부럽습니다. 솔직히 러시아만 11개 시차가 있거든요. 그 큰 땅을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 러시아는 몽골한테 240년 동안 지배받았던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컴플렉스에 주저하지 않고 극복해서 결국은 오츠케 태평양하고 맞닿고 있는 데까지 전부 다 러시아 땅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 어떤 도전 정신, 우리 개척 정신. 그렇다고 지금 가서 뭐 러시아 땅을 빼앗자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기반의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지구 전체를 캔버스로 해서 얼마든지 자기 얘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대라고 봅니다. 답변이 이렇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국 탐험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직접 몸소 겪으면서 있었던